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유전과 발생 실험실의 성상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놈 내에 존재하는 어떤 유니크한 인터널 템플릿을 이용해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 모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전체의 정보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염색체의 끝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진핵세포가 진화하면서 가지게 된 선행 염색체의 경우에는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원형 염색체는 가지고 있지 않던 아주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DNA 복제 기구의 생화학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지연 가닥의 경우에는 끝부분을 완전하게 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함에 따라서 염색체의 끝부분은 점차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엔드 리플리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염색체 내부의 끊어진 부위와 실제 말단 부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염색체는 세포 내 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DNA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이 DNA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가장 나쁜 것이 DNA 두 가닥이 동시에 끊어지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입니다. 줄여서 DSB라고 하는 이 DSB는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유전 정보가 소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NA 데미지 레스폰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셀 사이클을 기본적으로 멈추게 되고 DNA를 리페어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페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에이파토시스를 통해서 그 DSB가 발생한 세포를 제거하는 경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색체의 말단 부분은 애초에 생긴 것 자체가 끊어져 있는 부위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 염색체의 말단은 항상 DNA 데미지 레스폰스를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주는 문제를 엔드 프로텍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는 앞서 말씀드린 엔드 리플리케이션 프로블럼과 엔드 프로텍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뉴클레오 프로틴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스어로 끝부분을 뜻하는 텔로스와 끝을 뜻하는 텔로스와 이제 부분을 뜻하는 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휴먼의 경우에는 TTAGG라는 6개의 아주 단순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반복 서열에 대한 결합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끝부분은 이렇게 T룹이라고 하는 3차원적인 루프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T룹을 포함해서 전체 텔로미어에 다양한 그 텔로미어 바인딩 프로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있는 텔로미어 결합 프로틴들을 숄테린이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것은 세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체세포의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텔로미어 길이가 어떤 임의의 그 스레스홀드 길이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되는 세포 노화 단계인 세넨센스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부의 세포의 경우에는 이 세넨센스 단계를 넘어서 세포가 더 분열할 수 있고,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는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 세포 분열의 베리어는 크라이시스 단계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세포는 이 크라이시스 단계에서 에이파토시스를 겪음으로써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무한한 분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전을 획득해야만 하는데요. 85%에 해당하는 캔서 셀의 경우에는 텔로머레이즈 엔자임을 활성화함으로써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5% 정도의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캔서 셀의 경우에는 텔로머레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전을 통칭해서 Alternative한 Lengthening of Telomere다. 줄여서 ALT라는 현상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텔로머레이즈 효소 같은 경우에는 RNA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홀로 엔자임을 이루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복합체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RNA 템플릿으로부터 텔로미어 서열을 점차 더해주는 방식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ALT라는 것은 특정한 엔자임을 지칭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텔로머레이즈 독립적인 텔로미어 유지 현상 자체를 이르는 말인데, 아직 정확하게 이제 어떤 단백질들이 일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구명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상동 제조합에 기반하는 어떠한 그 랭스닝 메커니즘으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적인 모델이 주류인 상황입니다. ALT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ALT를 이용해서 그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암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ALT는 튜머의 타입별로 이제 다양한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콘드로살코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데, 매우 특이하게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콘드로살코마의 100% 모두
ALT를 이용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ALT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텔로머레이즈 자체를 타겟팅하는 안티캔서 테라피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자연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에서도 이런 ALT 현상으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파리의 경우에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을 이용해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파 패밀리에 속하는 이제 식물들의 경우에는 미니 세이틀라이트 시퀀스와 rDNA 시퀀스를 이용해서 텔로미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텔로머레이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텔로머레이즈 의존적인 그 텔로미어 유지 방식이 별개로 여러 번 사라졌고 ALT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개체들이 일부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 선행 연구로 CL레강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러한 ALT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채택된 M2라고 하는 스트레인과 하와이에서 채택된 CB485이라는 두 개의 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텔로머레이즈 유전자인 TRT1 유전자를 넉아웃된 상태에서 벌레를 계속 그 세대를 보내주다 보면은 결국은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지 못해서 이 CL레강스 웜 자체가 스토리해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뮤타제닌 EMS를 트리트를 하고 세대를 계속 보내주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 벌레의 경우에는 스토리해지지만은 아주 일부의 벌레가 ALT 현상을 획득을 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굉장히 퍼틸한 상태로 이제 그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벌레의 텔로미어가 어떤지를 자세히 그 들여다봐서 2015년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ALT를 활성화하고 있는 CL레강스 웜의 경우에는 단순한 그 텔로미어 반복 서열, 원래 가지고 있던 텔로미어 반복 서열을 이용해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놈 내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ALT가 활성화된 이후에 텔로미어 부분으로, 즉 염색체 말단 부분으로 모두 리크루트가 되어서 염색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저희가 사용했던 이 두 가지 타입의 그 와일드 아이솔레이트에서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템플릿 시퀀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 CF485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크로모좀 5번에 존재했던 특정한 시퀀스가 염색체 말단에서 텔로미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영국에서 채택된 N2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크로모좀 1번에 존재하는 특정한 시퀀스가 염색체 말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지놈 내에 존재하는 non-telomorph한 시퀀스를 template for ALT라는 의미에서 T-ALT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주기로는 ALT라는 그 현상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그림이 텔로미어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는 모식도인데요. 텔로미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반복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텔로미어의 바로 안쪽 부분을 서브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서브텔로미어에는 이런 텔로미어의 반복 서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텔로미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니크한 시퀀스들이 여러 분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경우에는 이 말단의 단순 반복한 서열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주 일부의 개체에서 서바이버 또는 이제 ALT가 활성화된 개체가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주로 이스트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스트 기준으로 타입 1과 타입 2가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우선 타입 2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타입 2의 경우에는 단순한 그 반복 서열이 이렇게 다시 증폭이 되는 경우를 타입 2 서바이버라고 부르고 있고요. 텔로미어의 단순 반복 서열이 아니라 서브텔로미어에 존재하는 유니크한 서열이 증폭이 되어서 텔로미어가 재구성되는 경우를 타입 1 서바이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휴먼 ALT를 가지는 그 캔서셀의 경우에는 모두 타입 2에 해당하는 사례만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CL레강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LT를 나타내는 마우스 엠브레인 스템셀을 모델을 이제 확립을 하고 그것에 이제 텔로미어의 상태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ALT 활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세포 수준의 변화를 잘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LT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몰레큘러 팩터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에 발표된 기본 그룹의 논문에서 그 ALT 현상을 보이는 마우스 엠브레인 스템셀 모델이 최초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텔로머레이즈 유전자가 넉아웃된 마우스 엠브레인 스템셀을 개대함으로써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세포를 쭉 개대를 하다 보면 특정한 시점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충분히 짧아지게 되면은 세nes센스 단계에 들어가면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이 어레스트 상태가 꽤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레스트된 세포를 계속 그냥 배용을 하다 보면은 아주 일부의 세포에서 ALT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 연구진이 관찰을 했었고, 이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세포 분열이 활발해져서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파퓰레이션 더블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사실 그 두 가지 타입의 ALT 라인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타입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발견을 했던 그 티얼트 베이스의 실레앙스 서바이버와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넌텔러머릭한 어떤 시퀀스가 텔로미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서열을 초록색으로 염색을 해보았을 때 메타페이지에서 염색체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은 이 넌텔러머릭한 시퀀스가 무엇인지 일부를 클로닝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쁜 꼬마 선충 스토리를 퍼블리시한 이후에 이 일본 연구진에게 컨택을 해서 혹시 이제 공동 연구를 해볼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셀 라인들을 다 받아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그 타임 포인트에서의 셀들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텔로머레이즈가 정상적인 마우스 엠브레이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세대를 보내더라도 계속 분열이 잘 유지가 되고요. 텔로머레이즈가 넣어왔던 마우스 엠브레이 스템셀을 이제 4가지 타임 포인트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가웃된 지 얼마 되지 않은 PD100 상태의 세포, 이 상태는 이제 아주 활발하게 세포가 잘 분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350세대에 이르게 되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충분히 짧아져서 분열 속도가 매우 느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더 이상 거의 분열하지 않는 세네센스 단계에 들어가는 PD350 상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가 활성화가 된 직후의 세포인 PD450 세포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스테이블하게 ALT로 세포가 유지되고 있는 PD800 상태의 세포, 이렇게 총 4가지 세포를 저희가 받아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그 ALT 마우스 엠브레이 스템셀에서 텔로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그 서열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홀 지놈 시퀀싱으로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그 홀 지놈 시퀀싱 로우 데이터에서 텔로미어에 해당하는 리듬을 뽑아내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정량한 결과인데요. 이 컴퓨터과 텔식이라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로 텔로미어 길이를 정량했을 때 이제 PD100 상태에서는 둘 다 텔로미어 길이가 제법 높게 나오지만 세네센스로 가까워진 PD350에서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약간의 텔로미어 길이 증가를 보이고 좀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차적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지넘 시퀀싱 그 로우 데이터들로 카피 넘버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들은 PD100, 가장 초반의 PD100 세포에 대비해서 가장 나중의 PD800 세포들이 카피 넘버를 이제 염색체별로 플러팅한 결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위에서 다양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관찰이 되었는데 저희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여기 염색체 13번 오른쪽 끝부분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카피 넘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13번 오른쪽 끝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카피 넘버가 증가했던 부분은 텔로미어 바로 안쪽의 서브 텔로미어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각 세대별로 이 영역에 매핑되는 리드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PD450과 PD800에서만 이렇게 높은 양의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ALT를 가지는 이 마우스 엠브레이 스템셀에서 템플릿으로 이용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에서의 템플레이트 for ALT라는 의미에서 MTRT라는 이름으로 이 영역을 일단 명명을 했습니다. 크기는 약 7.4kb에 해당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이 MTRT 서열이 텔로미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던블라스를 수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알루엠보1 또는 히네프1이라는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텔로미어 리핏은 커팅하지 못하지만은 MTRT 서열은 커팅을 할 수가 있는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자임으로 지노믹 DNA를 처리를 해주고 젤 러닝을 진행을 한 후에 텔로미어의 그 단순한 텔로미어 반복 서열 스페시픽한 프로브로 블라팅을 해주게 되면은 텔로미어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엔자임 세트 경우 모두 다 해서 ALT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상당히 긴 길이의 밴드만이 관찰이 되지만은 ALT가 활성화되고 난 450과 800세대의 세포에서는 짧은 길이의 밴드가 관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텔로미어 영역에 이 알로엠브1 또는 히네프1으로 커팅이 되는 시퀀스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 넌텔로미컬 시퀀스와 텔로미어 리핏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를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빨간색은 텔로미어의 단순한 그 반복 서열이고 초록색으로 이제 MTR 서열을 라벨링을 했습니다. 가장 초기의 PD100 상태에서는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CNS로 가까워진 PD350 세포에서는 이 빨간색 시그널이 약해진 것을, 즉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가 활성화되고 난 450 이후에서는 MTRT가 실제로 몇 군데의 텔로미어에 도입이 돼서 노란색의 코로콜라이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ALT가 꽤 스테이블해진 PD800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염색체 말단이 텔로미어와 MTRT 서열의 코로콜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량한 결과가 왼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MTRT 서열을 실제로 이제 세대별로 qPCR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량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MTRT 서열의 경우에는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고, 텔로미어 리피스 양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ALT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MTRT 서열과 텔로미어 서열, 두 종류의 서열들이 이제 실제 염색체 말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MTRT라는 그 단위체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아니면은 뒤집혀서도 복제가 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MTRT 서열이 한 방향으로 복제가 됐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에서 F 프라이머 그리고 왼쪽에서 리버스 프라이머를 이제 각각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제 이 MTRT라는 서열이 뒤집혀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F 프라이머 또는 R 프라이머만으로도 PCR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래쪽의 결과를 보시면은 F 프라이머나 R 프라이머만 존재할 때는 PCR이 전혀 되지 않았고 F 프라이머와 R 프라이머가 동시에 존재할 때만 이렇게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MTRT라는 서열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했던 것은 MTRT라는 서열이 하나의 단위체로서 온전히 복제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 경우와 같이 조각이 나서 복제가 될 수 있는지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이제 프리덤 시퀀싱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수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페어드 엔드 중에 한쪽에는 텔로미어 리핏을 가지고 있고 반대쪽에는 MTRT 서열이 포함되어 있는 리드들을 다 골라내서 이런 식으로 텔로미어 리핏을 기준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처럼 이제 MTRT가 조각이 나지 않았다면 매핑이 되는 위치는 실제로 MTRT 이렇게 양쪽 끝에만 매핑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아래처럼 이제 조각이 나 있다면 MTRT의 내부에도 매핑이 되는 시그널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매핑을 해서 이제 결과를 관찰을 해보면은 MTRT 영역을 기준으로 양쪽 끝에만 리드들이 매핑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MTRT는 즉 조각나지 않고 하나의 단위체로서 온전한 형태로 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ALT를 보이는 마우스 엠브레인 스템셀 모델을 정확하게 확립을 할 수가 있었고 이 MTRT라는 서열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ALT 활성화와 관련된 셀룰러한 체인지들입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ALT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SNP가 많이 등장을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일반적인 암세포와 만약에 유사한 과정으로 이 ALT 서바이버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SNP가 축적이 되고 이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포들이 셀렉션이 되어서 살아남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ALT가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리넘 시퀀싱을 통해서 SNP를 측정을 해보면은 각 세대에서 이제 스페시픽하게 존재하는 SNP가 아주 두드러지는 세대는 많이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의 그 타임 포인트인 450과 800세대만이 공유하고 있는 SNP 약 3만 개를 조사를 해봤을 때 엑손에 존재하고 있는 베리에이션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엑소닉한 베리에이션이 실제로 나중에 보여드릴 그 트랜스크립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리레이 자이고시티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이렇게 정량을 해보아도 얼레릭한 그런 자이고시티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SNP 수준에서 아주 유의미한 그 차이가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노믹한 그 카피 넘버의 체인지를 염색체별로 다 플러팅을 해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안쪽의 세 가지 레인들은 가장 초기 PD100에 대비해서 나머지 세 세대들이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요 바깥쪽의 두 가지 색깔들은
PD350에 대비해서 ALT가 켜진 이후인 450과 800세대의 카피 넘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바깥쪽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신다면은,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양쪽 끝부분, 즉 서브텔로미어 영역에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집중하려고 했던 거는 다양한 진 익스프레션 체인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ALT라는 현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셀의 피졸로지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 익스프레션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랜스크립톤 분석, 프로테오믹스 분석, 그리고 더불어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을 했고요. 혹시나 이런 진 익스프레션 체인지에 어떠한 에피제네틱한 변화가 중요했을지를 알고 싶어서 아탁 시퀀싱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트랜스크립톤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저는 일단 PD100 세포, PD800 세포, 그리고 텔로메르가 정상적인 PD800의 와일드 타입 세포를 그 트랜스크립톤 분석을 했고요. PCA 애널리시스 결과 3개가 다 독특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베리언스를 보이는 그 진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보아도 이 3가지 그룹이 다 별개의 클러스터로 묶이고 있습니다. 요 맨 오른쪽 볼케이노 플롯 같은 경우에는 PD100 대비해서 PD800에서 익스프레션이 달라져 있는 유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발현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즉 ALT 활성화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트랜스크립셔널 체인지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셋의 변화를 관찰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액티비티나 아니면 트랜스크립 팩터의 바인딩 또는 뭐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뭐 ALT 활성화 과정에서 특정한 트랜스크립션 체인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량적인 프로테옴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용한 방식은 TMT라는 그 라벨링 몰레큘로 이용한 아이소베릭 태깅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10개의 샘플까지를 멀티플렉싱을 할 수가 있고, 멀티플렉싱된 샘플 각각에서 개별 펩타이드가 얼마큼 존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약 8,000개의 단백질을 정량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약 3,000개 정도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달라진 단백질에서의 주요 텀을 이제 분석을 해보아도 트랜스크립션이나 이제 크로마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표는 그 프로테옴 분석 결과 가장 그 발현량의 변화가 많은 프로틴들의 리스트이고요. 이 리스트와 트랜스크립톰에서 RNA 수준에서의 체인지가 상당히 콜리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위에는 굉장히 많은 DNA 바인딩 프로틴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NP가 많이 추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 익스프레션이 액티브하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에피제네틱한 변화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퀀싱을 수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시퀀싱의 경우에는 이 TM5라는 트랜스포제이즈 엔자임이 얼마나 지놈에 잘 인테그레이트 될 수 있는지를 정량을 함으로써 지놈 와이드하게 크로마틴이 오픈된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타임 포인트에서 모두 아타 시퀀싱을 수행을 했고요. PCA 애널리시스 결과 각 세포들이 각 타임 포인트에서의 세포들이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ALT 활성화되기 전과 후가 PC1에서 가장 많이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그 나타나는 그 디퍼런셜 픽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나타내 보면은 ALT가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비해서 ALT가 액티베이션 된 후의 두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크로마틴이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부적인 텀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인슐레이터 텀과 그리고 인핸서 텀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특히나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헤테로크로마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세대별로 크로마틴의 오픈리스가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가장 크로마틴의 패턴이 궁금했던 것은 텔로미어 영역인데요. 알탁식에서 텔로미어 반복 서열 그리고 MTHT 서열에 해당하는 리드들을 꺼내서 정량을 함으로써 텔로미어에서는 실제로 크로마틴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텔로미어 그 단순 반복 서열의 경우에는 CNS로 가까이 가면서 크로마틴이 약간 열렸다가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약간 클로즈, 그리고 ALT가 스타빌라이즈 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클로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THT 시퀀스의 경우에는 ALT 활성화 전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ALT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약간 클로즈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래서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아마도 텔로미어가 클로즈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MTLT 리즌에 해당하는 그 리드들을 뽑아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전체적으로는 이제 리드가 감소를 했지만 아주 좁은 영역, 여기서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는 피크가 오히려 높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아져 있는 이 피크에 해당하는 텀을 찾아보면은 이 영역이 인슐레이트 텀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피제네틱한 변화가, 텔로미어의 에피제네틱한 변화가 텔로미어의 전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PD100과 PD800 세포 각각의 포워드 방향 그리고 리버스 방향의 전사체들을 모두 다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MTLT 영역에. 그 결과 포워드 방향으로 나타나는 트랜스크립트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인 PD800에서 리버스 방향의 트랜스크립트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경향은 MTLT 영역뿐만 아니라 단순 반복 서열인 TTH-GG, 리핏에서도 이 리버스 방향으로 존재하는 텔로미어 서열만이 활발하게 전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ALT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SNP의 초점이 많지는 않았지만 액티브한 크로마틴 리모델링이 있었다고 보여주고요. 그러한 결과로 트랜스크립톤 그리고 프로테옴 수준에서의 진 익스프레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된 텔로미어에서 바깥쪽에서 염색체 내부로 향하는 방향의 트랜스크립션이 증가를 해 있고 그 결과 텔로미어에서 독특한 이 논코딩 RNA가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러면은 ALT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몰레큘러 팩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프로테오믹스 결과 가장 발현량의 변화가 컸던 리스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프로틴이 많이 ALT 활성화 이후에 가장 많이 발현이 한 HMGN1이라는 프로틴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이 HMGN1이라는 프로틴은 하이 모빌리티 그룹에 속하는 진으로서 뉴클레오존 바인딩 프로틴 1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넨스 영역에 바인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기능은 링커 히스톤인 H1과 서로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수가 있어서 H1을 떼어내고 오픈 크로마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을 유발을 함으로써 또 크로마틴을 역시 아마도 오픈된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크로마틴 리모델링을 저해할 수도 있는데 다른 크로마틴 팩터들이 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열려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HMGN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싱글셀 RNA 시퀀싱 결과를 보여드리면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을 했을 때 PD100과 PD800이 서로 이제 다른 독립적인 두 개의 클러스터로 잘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HMGM1 유전자의 발현량을 이 클러스터에다가 위에다가 같이 얹어보면은 PD800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균일하면서도 높은 양의 발현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HMG1이라는 프로틴이 단순히 발현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텔로미어를 결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의 확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HMG1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이뮤노 스테이닝을 통해서 텔로미어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했고 그 결과 ALT가 활성화된 이후에 실제로 텔로미어와의 코로컬라이제이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HMG1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크로마틴 IP를 수행을 했고 텔로미어 반복 서열과 MTLT 영역에 대한 결합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HMG1이 텔로미어에 어떤 방식으로 ALT를 유지할 수 있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HMG1을 넉다운 한 후에 텔로미어의 DNA 데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감마 H2AX라는 DNA 데미지 마커와 텔로미어에 대한 포스트헤닝을 수행을 했고요. 실험 결과 HMG1을 넉다운하게 되면은 텔로미어에 존재하는 DNA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즉 HMG1이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HMG1의 크로마틴 리모델링 능력과 이것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텔로미어의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우선 HMG1을 역시 마찬가지로 넉다운을 하고 qPCR을 통해서 텔로미어에서 생산되고 있던 논코딩 RNA인 테라를 정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텔로미어에서 생산이 되는 트랜스크립트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결과는 qPCR뿐만 아니라 RNA 시퀀싱을 통해서도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리버스 방향의 그 전사체를 보시면은 컨트롤 상황에서는 이렇게 논코딩 RNA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가 HMG1이 넉다운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HMZ1과 HMZ1이 조절을 하는 테라 레벨 사이에, 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더 구분하는 것이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저는 테라가 텔로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HMZ1의 발현을 건드리지 않고 테라만을 건드리는 시스템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것이 LNA를 이용한 갯머 시스템이고, 이 LNA 갯머라는 것은 LNA와 DNA의 올리고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 DNA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타겟 시퀀스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RNase H 엔자임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타겟 RNA를 디그레데이션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LNA 갯머를 이용해서 테라를 스페시픽하게 넉다운을 했을 경우 텔로미어의 DNA 데미지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HMG1은 테라를 통해서든 아니서든 모든 경우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테라 단독으로도 넉다운이 됐을 경우에 텔로미어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걸로 보아서 테라 자체에도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테라는 어떤 방식으로 텔로미어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테라가 알룹이라는 구조를 형성하지 않을지라는 그 가설을 세웠습니다. 알룹 구조는 DNA 템플릿으로부터 전사가 돼 나온 그 RNA 몰레큘이 솔로블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돼 나온 그 템플릿과 다시 인터랙션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런 3스트랜드의 DNA, RNA 하이브리드 구조를 지칭을 합니다. 실제로 테라 몰레큘의 경우에도 이렇게 알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요. 알룹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다양한 리플리케이션 머시너리나 다른 트랜스크립션 머시너리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지노믹 인스타빌리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로미어의 이런 알룹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드립 어세이를 수행을 했고요. 드립 어세이는 DNA, RNA 하이브리드 IP의 준말로 이 DNA, RNA 하이브리드에 스페시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IP를 하고 이제 원하는 영역으로 프로빙을 해서 정량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프리 얼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PD100셀 대비해서 이제 포스트 얼트라고 되어 있는 PD800셀에서 실제로 이 드립 시그널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즉 ALT 활성화된 이후에 증가해 있는 테라가 텔로미어에서 알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HMG을 넉다운 했을 때 테라의 양이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텔로미어에 형성되어 있던 알룹의 양도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HMG1이 넉다운이 되었을 때 역시 드립 시그널을 정량을 해보면 모두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HMG1이 증가했던 HMG1이 테라 익스프레션 증가를 시켰고 이 증가한 테라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텔로미어의 알룹이 형성이 증가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HMG1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HMG1을 넉다운을 하면은 텔로미어 길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을 했는데요. HMG1을 넉다운을 하게 되면은 최대 약 30% 정도까지 텔로미어 길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HMG1은 텔로미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텔로미어의 길이의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LT가 활성화가 되고 난 이후에 HMG1을 기반으로 하는 크로마틴 리모델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크로마틴 리모델링은 텔로미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텔로미어 구조에 의해서 non-coding RNA의 생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non-coding RNA가 DNA와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알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룹이 형성된 이후의 자세한 기전은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텔로미어 신더시스를 유도를 해서 텔로미어의 길이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의 그 중요성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마우스 엠브릭 스템셀 모델뿐만 아니라 멤멀리언 모델 최초로 이 타입 1 얼트를 보이는 ALT 모델을 최초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의 스트럭처를 조금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ALT 활성화가 동반이 되는 다양한 진 익스프레션 체인지들을 보고를 했고 ALT 메인턴스 과정에서 HMGN1이라는 그 전에 알려져 있지 않던 팩터가 ALT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네, 저는 이준호 교수님의 물신양면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텔로미어 팀이 다양한 디스커션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데 인포메틱스 부분에서 박태찬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김종석 교수님이 정량적인 단백질체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로유키 니다 교수님께서 이 매트리얼을 제공해 주셨고 다른 많은 분들도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